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은 대부분 진짜가 아닙니다. 뇌가 학습한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식탐은 억눌러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차분히 바라보고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할 뇌의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반복된 식탐의 고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저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면 어김없이 당기더라고요. 배가 불러도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고 결국 후회하는 경험, 아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자신의 부족한 의지력을 탓하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보상 루프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읽어드릴 책은 뇌과학과 마음챙김으로 식습관을 치유하는 저드슨 브루어의 식탐 해방입니다. 저자인 브루어 박사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 최고의 중독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며 중독 심리학 분야에 뛰어들었고 현재 브라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이자 마음챙김센터 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챙김 치료와 갈망관리 분야의 선도에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음식에 중독되는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반복해서 먹고 후회하고 또 먹는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망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갈망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바로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데도 왜 습관적으로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찌지 않은 뇌를 만드는 마음훈련법 저드슨 브루어의 식탐 해방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머릿말. 식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바뀐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졌던 제키. 반려견을 사랑하는 요감인 마음챙김 지도사인 제키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수련생들에게 수용과 평정을 지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평온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멀다는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제키의 고요한 외면 아래는 몰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수치심이라는 악순환의 전쟁터이며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수치심을 불러왔다. 제키는 전투에서의 패배만이 아니라 전쟁 자체, 즉 자신과의 싸움이 더 두려웠다. 제키와 음식의 복잡한 관계는 오랜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키는 어렸을 때 느릿하게 먹고 편식하는 아이였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하는 마음에 더 빨리 많이 먹으라고 격려했고 제키는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먹는 속도와 양을 늘렸다. 사춘기가 되자 제키의 몸은 록스타 핑크의 몸매와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키는 록스타가 된 기분을 만끽하는 대신 실망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핑크처럼 굴곡진 근육질 몸매가 아니라 기네스 펠트로처럼 호리호리하고 여린 몸매였다. 제키는 결코 과체중은 아니었다. 날씬한 것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 케이트 모스 같은 마른 유명인의 이미지에 둘러싸인 다른 사춘기 소녀들처럼 더 날씬할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를 주문하는 대신 샐러드와 물만 먹었다. 까다롭게 골라 먹자 날씬해지긴 했지만 기대한 만큼 행복하진 않았다.
10대 시절 제키는 친구 앨리스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앨리스는 당시 가족을 잃고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제키는 앨리스의 심정에 크게 공감했다. 두 친구는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방법을 음식에서 찾았다. 바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이다. 두 사람은 초콜릿, 케이크, 튀김 등 제키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애써 피해왔던 음식을 폭식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렀다. 폭식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진 않았기에 여기에 담배와 술을 추가했다. 나이가 들면서 제키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몸무게로 돌아가고자 다시 엄격하게 소식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 제한은 강박이 되었다. 제키는 온종일 음식을 생각했고 특히 먹지 않기로 한 음식 생각에 뇌가 점령당한 것 같았다. 그녀는 통제력을 잃을까봐 세세하게 짜인 식단을 지키려고 전력을 다했다. 한 해 동안 철저히 식단을 지켰지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입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폭식하고 말았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은 효과가 있기는 했다. 제키는 원하는 몸무게로 감량한 이후에도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했고 음식을 통제하고 있다고 되뇌면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었다. 이 상태는 30살에 담배를 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흥분제이자 식욕 억제제 역할을 했던 니코틴이 사라지자 몸무게가 18kg이나 급격히 늘었고 실패했다는 생각이 다시 덮쳐왔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35살이 되었을 때 제키의 절식, 폭식, 절식 순환으로는 1년에서 수개월로 다시 수주에서 하루로 짧아졌다. 아침 식사 때는 칼로리를 주의 깊게 계산하고 식단을 절제했지만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생각은 멈췄다. 제키는 도넛, 과자,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 등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잔뜩 먹었고 다음날 이 모든 과정을 되풀이했다. 당연히 제키의 식이 제한은 무너졌고 걷잡을 수 없는 자기 비난이 들이쳤다. 늘어난 몸무게를 끔찍하게 여길수록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해졌다. 이런 지독한 기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길은 폭식뿐이었다. 야식을 폭식한 후 제키는 죄책감에 억눌려 잠들지 못했다. 그럴 때면 옆에 누운 배우자에게 내가 왜 이럴까 라고 묻곤 했다. 패배자처럼 느껴졌다. 속상하기도 했다. 가장 최악은 이 악순환을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음식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제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나는 음식과 해로운 관계를 맺는 다양한 방식을 수많은 환자 수만큼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가망이 없을 정도로 자기 몸과 단절되었고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그저 감정적으로 먹는 건지도 몰랐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음식을 끊을 수 없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일단 한 입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무의식적 식사를 치료하고 싶어 찾아온 사람도 많았다. 입에 넣는 음식의 아주 적은 양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사람도 만났다. 이들은 정확하게 오전 11시에 아몬드 7알을 세워 먹고 케일 샐러드 무게를 재며 용이 주도하게 설탕을 배제하지만 저녁 7시가 되면 감자칩 한 봉지를 뜯어 걸신 들린 듯 먹어치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에 관한 생각은 거의 모든 다른 생각을 밀어낼 만큼 강력해서 삶을 즐기기는커녕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지하기도 어렵게 한다. 내 환자 중에는 이에 대처하려고 기름 금지, 소금 금지, 설탕 금지, 패스트푸드 금지 등 엄격한 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음식 감옥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기분이 들 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세부적인 특징은 다양했지만 음식과 해로운 관계를 맺는 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자신을 끔찍하다고까지 생각했다. 좌절감, 죄책감, 불쾌감에서 절망, 역겨움, 자기 혐오까지 부정적인 감정 진열장을 보며 고통받았다. 의과대학에서는 몸무게 관리가 칼로리 섭취와 칼로리 소모의 문제라고 가르친다. 환자의 식습관이 나쁘다면 샐러드를 많이 먹고 케이크는 먹지 말고 더 많이 운동하라고 지적하기만 하면 짜잔하고 몸무게가 줄어들 것이었다.
의대 교수 중 한 분은 이 규칙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도 된다는 듯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이 공식을 따르면 결과는 보장된다. 그러니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착즙기나 정교한 식단이 아니오 의사도 필요 없었다. 그저 계산기만 있으면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을 때 나는 식습관 문제를 겪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끔찍하게 느끼는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과학자로서 배운 대로 움직였다. 즉, 문제를 조사했다. 우선 식습관을 바꾸는 기본적인 방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칼로리 제한 식단, 저칼로리 식단, 케토 식단 등 수많은 식단이나 유행 다이어트, 영양학자의 조언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의무감이다. 거의 모든 방법이 오랫동안 변치 않았던 의과대학 강의로 귀결되었다. 칼로리를 더 적게 먹어야 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며 더 많이 운동해야 한다는 결론 말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환자 대부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식습관만이 아니었다. 환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느껴서 불행했다. 이들은 수치심과 자기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식습관을 주도적인 행동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은 주도권을 상실한 채 스스로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난한다. 어떤 경우에는 해로운 식습관이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를 악화하기도 한다. 날씬한 몸매와 개인의 통제력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원치 않는 몸무게 몇 킬로그램을 더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선전하는 광고판을 걸치고 있다고 느낀다. 이 광고판에는 어서 나를 평가하세요. 나는 게으르고 통제력이 없답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런 사회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식습관 회로를 움직이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유전자부터 트라우마, 가공식품, 더불어 결핍을 채우려면 뭔가를 사거나 XYZ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리라고 주입하는 사회적 평가까지 다양하다. 만약 여러분도 식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추측하건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그걸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도 않았다. 형편없다거나 나약하다거나 그 외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도 입에 넣으면서 자신에게 되뇌었던 다른 끔찍한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문제의 진짜 원인인 쓸모없는 습관을 버리는 대신 의지력, 측정 강박, 통제력 같은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느라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습관이다. 내가 수수께끼를 풀게 된 계기는 식습관과는 상관없는 논문 덕분이었는데 이 논문은 식습관 문제의 거대한 원천이 다름 아닌 습관임을 보여주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습관을 형성하는 이유와 과정, 그리고 습관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 2000년대 초에는 마음챙김을 적용한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내 연구팀이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표준 인지치료법에 참여한 사람보다 금연 성공률이 5배나 더 높았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열광했지만 같은 연구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기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보통은 금연을 하면 제키의 사례에서 보듯 몸무게가 증가해야 했다. 대개 이때 몸무게가 4.5에서 6.8kg가량 늘어나는데 불안, 지루함, 초조함이 생길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대신 간식을 섭취하는 탓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 시험의 피험자들은 몸무게가 늘지 않았다. 오히려 몸무게가 줄었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말이다. 흡연 습관에 더해 식습관도 바꾸고 있다고 보고한 피험자도 있었다.
담배에 대한 갈망을 몰아내는 습관이 음식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듯 보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면밀하게 알아내려고 식습관 관련 과학 문헌을 조사했다. 상황이 개선된 이유는 피험자들이 갈망에 대한 습관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간식이나 특정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저 음식 그리고 식습관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제 우리는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도록 뇌를 재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음식 관련 문제가 습관적 행동 탓이라면 이 방법을 식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습관에 적용해서 식습관을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스스로의 평가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신경과학 원리를 활용하면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파악해 환자들이 지루해서 그냥 먹는 일부터 폭식까지 오래된 습관적 식사 패턴을 극복하게 도울 수 있다. 어쩌면 음식과의 관계를 영구히 바꾸도록 자신의 뇌를 재구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묵은 습관을 버리고 악순환을 끊는다. 자신과 화해하면 전쟁도 자연히 멈춘다. 몹시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내 연구팀은 식습관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모임과 함께 습관을 바꾸는 기본 훈련 과정을 앱으로 만들고 시험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앱은 우리가 연구한 금연 프로그램과 똑같은 효과를 보였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애슐리 메이슨 박사가 주도한 연구에서 식습관 문제가 있던 피험자들은 갈망으로 인한 음식 섭취를 40%까지 줄였다. 우리의 이론이 제대로 작용하는 듯했다. 폭식, 감정적 식사, 무의식적 식사, 습관적 식사, 과식 등 식탐과 관련된 식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자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식습관에 이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프로그램은 먹는 방식뿐만 아니라 피험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면서 감정도 변화시켰다. 의지력은 상관없다. 나는 이 책에서 지난 20년간 습관 변화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임상시험, 개념 정립의 결과를 설명하고 쓸모없는 습관을 버리고 유용한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밝히려 한다. 내가 나쁜 습관이라는 말을 은근히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독자도 있을 것이다. 나는 좋은 나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인간의 뇌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하는 행동을 찬양 혹은 비난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도 좋은 나쁜이라는 말 대신 도움되는 도움되지 않는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식습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대신 여러분 스스로 음식 감옥에서 빠져나와 식사 주도권을 잡도록 설계되었다. 결정적으로 이 계획은 습관을 의지력으로 극복하라면서 끊임없이 진을 빼거나 본질적으로 헛된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이를 활용해 식습관을 바꾸고 통제라는 단어를 구식이자 무의미한 단어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습관 변화의 근거가 되는 뇌과학과 마음챙김이라는 강력한 조합을 활용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습관의 속성.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걷는 법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일어설 수가 없다면 어떨까? 이제 여러분의 뇌가 평생에 걸쳐 자동화한 여러 자질구레한 비법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아침 일과부터 살펴보자. 옷을 입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커피를 내리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먹는다.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헤아려 보면 이 목록은 금세 수백, 심지어 수천 가지로 불어난다. 왜 그럴까? 이것들은 습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도움되는 습관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행동을 자동화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에너지를 아낀다. 훌륭한 전략이다. 이 과정은 무척 능률적이라 의식하면 잘 안 된다.
가령 운동화 끈을 묶는 행동을 의식하면 오히려 잘 묶이지 않는다. 또 걷는 과정을 의식하면서 걷다 보면 꼭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다. 인간의 뇌는 습관을 무척 빠르게 익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은 한 번만으로도 습관으로 정착된다. 단 한 번이면 끝이다.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을 때처럼 한 번 해봤는데 보상이 너무나 크면 이는 곧바로 습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관없다. 하지만 음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겨둘 습관의 단순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착된 혹은 규칙적인 경향성이나 관행, 특히 그만두기 힘든 것. 여러분은 몇 번 해보는 것만으로 아침 일과에 정착하고 운동화 끈을 묶는 습관을 들였다. 일단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반쯤 잠든 상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습관으로 설정된 뒤에는 세부적인 과정은 다 잊어버린다. 습관은 우리가 익히는 기술과 비슷하면서 다르다. 기술은 운동화 끈 묶기처럼 의식조차 하지 않고 해내는 몇 단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 같은 기술은 일단 익히면 훗날 중단하더라도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한편 한동안 기술을 연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익힌 기술을 잃을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순간순간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수많은 예측을 한다. 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같은 행동이 비슷한 결과를 내리라고 추측한다. 과거에 좋은 결과를 냈다면 미래에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바로 여기서 습관이 설정되면 잊어버리는 일이 시작된다. 한번 습관이 설정된 다음에는 세부 사항은 잊어버리고 여기에 드는 에너지를 아껴서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 이 과정은 쇼핑부터 감정적 식사, 음식 감정 회로와 그 밖에 습관적 식사 회로를 차단하는 일까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습관이 항상 유익하진 않았을 것이다. 습관의 95% 정도는 유용하겠지만 나머지 5%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흡연이나 무의식적 식사, 과식 같은 습관은 암이나 당뇨 등 온갖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애초에 어떤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걸까? 아나 전두피질, 보상체계 결정권자. 전전두엽 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나 전두피질이다. 아나 전두피질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속 비교한다.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새로운 노래를 듣거나 처음 해보는 행동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아나 전두피질은 새로운 맛을 과거에서 가장 비슷했던 맛과 비교한다. 그 다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결정한 뒤 다음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맛을 계속 확장되는 보상체계에 집어넣는다. 아나 전두피질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혹은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는다. 아나 전두피질에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특정 행동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아나 전두피질의 주요 책무는 보상체계를 세워 특정 행동의 보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원시인이었던 선조들 덕분에 아나 전두피질은 단 하나의 규칙을 고수한다. 즉,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A가 B보다 보상이 크면 A를 선택한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바로 이때 아나 전두피질은 최소한 지금 당장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보상체계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아기가 어떤 음식을 처음 먹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아기가 아이스크림 혹은 브로콜리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기에게 브로콜리를 주었다고 해보자. 아기는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왜 나를 괴롭혀요? 라는 듯 찡그린 표정으로 브로콜리를 뱉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아기에게 아이스크림과 브로콜리를 동시에 보여주면 아기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것이다. 언제나 항상.
브로콜리와 아이스크림이 대결하는 순간에 우리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나 전두피질은 아이스크림과 브로콜리의 칼로리를 비교한다. 칼로리는 곧 생존이므로 칼로리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런 선택에 세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시 시대에는 냉장고나 패스트푸드점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언제라도 먹을 수 있으므로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고칼로리 여부는 더는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성적인 전전도어 피질은 의무감을 가지고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권할 테지만 그보다 오래된 생존 뇌는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야 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아나 전두피질의 주요 역할은 둘을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음식 자체를 넘어선다. 아나 전두피질은 감각, 감정, 행동 정보가 통합되는 영역에 있다. 수많은 정보를 나누고 분류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한 거대한 목록을 만드는 대신 아나 전두피질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살펴본 다음 행동의 복합적인 보상 가치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덩이 짓기라고 한다. 어렸을 적 생일 파티를 떠올려 보자. 여러분의 뇌는 생일 파티 현장에서 받아들인 모든 감각 및 감정 정보를 연결한다. 생일 케이크의 맛부터 친구들과 함께한 놀이, 웃음소리, 눈길을 잡아끄는 장식들, 목청껏 노래했을 때의 들뜬 마음까지 모두를 하나의 복합적인 보상 가치로 통합한다. 생일 케이크는 곧 즐거워. 이것이 뇌가 능률적으로 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먹을 음식을 고를 때 우리는 칼로리만 고려하지 않는다. 아나 전두피질은 전후 맥락에 연관된 정보, 즉 언제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당시 기분은 어땠는지, 왜 먹고 있는지도 고려하며 모든 변수를 합쳐서 최종 답안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공식이 있다. 우리 뇌는 일단 효과가 있는 듯한 전략을 찾아낸 다음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을 찾을 수 없다면 활용 상태로 전환한다. 그러면 전략은 공고해져 기존 행동은 바꾸기 어려운 습관으로 굳어진다. 주의를 집중하면 아나 전두피질에 일어나는 변화. 습관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아나 전두피질이 음식 선택의 보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아나 전두피질이 보상 가치를 갱신하는 방법. 아나 전두피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는 각각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학습하면서 선호도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전에 먹었던 두 음식이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보상 가치가 더 높은 음식을 선택한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맛없는 브로콜리를 항상 이긴다. 모든 일을 동시에 주의 집중할 수는 없다. 에너지를 절약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습관을 만드는 뇌의 기능을 기억하는가? 뇌는 습관을 형성하고 이건 전에도 잘 됐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고 우리에게 재촉한다. 오래된 습관을 끊어내려면 바로 이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먹을 때 주의를 집중하면 아나 전두피질은 활용 가능한 선택지를 인식한다.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아나 전두피질은 이 음식을 보증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정한다. 반대로 맛없거나 속이 안 좋아진다면 이 음식을 요주의 목록에 올릴 것이다.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과정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에도 적용된다. 습관적으로 과식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우리 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매번 괴로워하며 계속 과식하게 된다. 긍정적 예측 오류와 부정적 예측 오류는 아나 전두피질이 보상 가치를 갱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의를 집중하고 특정 경험이 예측보다 낫다고 평가하면 긍정적 예측 오류가 일어나면서 그 행동이 강화된다. 여러분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다른 선택지를 제쳐두고 이 선택지를 고를 것이다. 만약 주의를 집중하고 특정 경험이 예측보다 나쁘다고 평가하면 예를 들어 엄청나게 짠 감자칩 한 봉지를 먹자 두통이 생겼다든가 하면 부정적 예측 오류가 일어나면서 그 행동은 강화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기분이 적게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은 알아차림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예측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오래된 습관을 지속할 뿐이다. 이 과정이 의지력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행동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알아차림은 행동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 대부분의 쓸모없는 행동에 주의를 집중할수록 우리는 그 행동의 환멸을 느낀다. 우리는 그 행동의 보상이 기억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고 느끼기 때문에 이 행동의 매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 사실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하겠다. 습관을 바꾸려면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주의를 집중할 때 우리는 동력을 얻는다. 주의를 집중해서 진짜 정보를 모으면 아나 전두피질은 가장 유익한 쪽을 선택할 것이다. 옛것이 더는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아나 전두피질은 오랜 습관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 뇌 공간을 비운다. 이 과정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변화를 이끄는 주의 집중의 힘. 내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렁이 젤리였다. 나는 완전히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지렁이 젤리에 중독되었다. 색깔, 달콤한 맛, 그리고 쫀득쫀득한 식감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반투명한 무지갯빛 지렁이 젤리를 한 봉지씩 싸서 낚시 미끼처럼 반으로 접어 개걸스럽게 먹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대학원 시절의 어느 순간부터 지렁이 젤리에 홀딱 빠져 있었다. 지렁이 젤리 생각이 나면 곧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 유혹의 노래는 대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시작되었고 귀를 막으면 저녁 내내 욕망이 부풀어 올랐다. 다른 가공식품처럼 지렁이 젤리도 욕망을 부추기도록 만들어져서 두어 개만 먹으면 더 먹고 싶어졌다. 나는 잠시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하고는 한 봉지를 몽땅 먹었다. 그러고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했다. 뭐 어쨌든 끝나긴 했네. 지금은 기분이 먹같지만 어쨌든 끝났어. 지렁이 젤리를 먹어온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내 뇌에서 지렁이 젤리의 보상 가치는 확고했다. 지렁이 젤리는 단 것이 당길 때 나는 이걸 먹어야 해. 목록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습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바뀌기로 했다. 그중 마음 챙김 명상을 꾸준히 해왔던 덕에 나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터였다. 나는 내 식습관 문제인 지렁이 젤리 습관에 주의를 집중해 보기로 했다. 어느 저녁 지렁이 젤리를 천천히 먹으면서 그 순간에 집중했다. 한 입 두 입 씹을 때마다 내 몸이 지렁이 젤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폈다. 가장 먼저 지렁이 젤리가 그다지 맛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질 좋은 다크 초콜릿이나 꿀처럼 복잡 미묘한 풍미가 없고 지나치게 달기만 했다. 조금 괴상하게도 느껴졌다. 게다가 식감은 고무를 씹는 듯했다. 심지어 껌처럼 짝짝 씹는 재미조차 없었다. 주의를 집중하면 뇌는 속일 수가 없었다. 내 뇌에는 부정적 예측 오류가 단단하게 박혔다. 기대만큼 지렁이 젤리가 맛있지 않았다. 그 순간 지렁이 젤리 습관은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뇌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지렁이 젤리를 씹으며 주의 깊게 집중할 때마다 내가 왜 이따의 음식에 매혹되었는지 의아해졌다. 황홀감은 점점 더 옅어졌고 시간이 지나자 나는 지렁이 젤리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그 후로도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주의를 집중해 보곤 했다. 먹기 전, 먹는 중, 먹은 후에 각각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깨우쳐갔다. 전날 꽤 오랫동안 공복 상태를 지속하고 일어난 아침의 경우 내 몸에 집중하면 빈속의 느낌이나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알아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배고프다는 걸 확인하고 허기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양의 식사를 준비한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일을 하기가 귀찮아질 만큼 생각이 불명료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점도 안다. 분명하게 말해두는데 이 과정은 내가 얼마나 먹어야 할지를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살피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면서 이루어진다. 몸이 둔하고 무기력하다는 부정적 예측 오류는 배가 부르면 먹는 걸 멈추게 한다. 특히 배가 부르기 직전에 먹기를 멈췄을 때와 비교하면 배가 너무 부르면 정말 불편해서 더는 먹고 싶지가 않다. 특히 나는 많은 사람이 문제를 겪는 식습관으로인 식량 불안정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식량 불안정은 세계 식량 공급 체계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매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인구 집단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 인간의 생존 뇌가 식량 불안정 문제에 단기적으로 반응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즉, 허기를 느끼고 식량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식량을 더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 지금 가능한 한 많이 먹어둬야 한다고 생존 뇌는 반응한다. 예를 들어 나는 운 좋게도 항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다. 나중에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식사나 간식을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 일하다가 혹시 에너지가 바닥나지 않을까 싶어 생긴 습관인데 내 몸은 부적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예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 습관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계기, 다음 식사를 하기 전에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리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행동, 포만감이 들어도 더 많이 먹는다. 여분의 칼로리를 비축한다. 결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이 습관을 분석하면서 나는 여분의 칼로리를 비축하지 않는 실험을 시작했고 대체로 칼로리를 비축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려움은 소란스러웠지만 내 몸은 이봐, 과식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다른 걸 하는 건 어때? 라며 조용히 속삭였다. 두려움은 상당히 크다. 변화도 무섭다. 이 둘이 합쳐지면 몸이 일러주는 지혜를 억누를 수 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하거나 최소한 적절하게 노력하기가 더 쉽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 아나 전두피질은 부정적 예측 오류를 통해 나중에 배고파질까봐 무서워서 먹는다라는 선택지의 위상을 보상가치 체계에서 강등시킨다. 일단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뇌와 맞서 싸우는 대신 함께 일할 수 있다. 습관적인 행동일수록 아나 전두피질이 의식하기 더 어렵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식욕과 식탐을 마주하는 경험, 마음챙김 식사법에서는 알아차림을 활용해서 아나 전두피질이 원치 않은 습관적 식사 행동을 발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 여러분이 보상 가치 체계를 뒤흔들도록 도우려 한다.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면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특정 음식과 여러분의 사랑은 끝날 것이다. 나와 지렁이 젤리가 그랬듯이 사랑에 맞지 않던 특정 음식과 결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개 가공식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현명한 몸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알고 있으며 맛부터 먹은 후의 느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피드백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맛 좋은 음식을 갑자기 싫어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저 가공식품을 덜 먹으면서 더 음미하게 될 뿐이다. 이것이 주의 집중의 놀라운 힘이다. 식욕과 식탐을 마주하는 경험, 마음챙김 식사법. 먹을 때 얼마나 의식할 수 있는가? 식사나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첫 한 입 혹은 두 입째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며 그 후로는 뇌가 빠르게 흥미를 잃고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뇌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첫 한 입을 먹을 때는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중한다. 일단 뇌가 여기는 이상 없음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음식에 집중하기를 멈추고 하던 대화를 이어가거나 읽던 책을 계속 읽거나
텔레비전 쇼를 보는 등 하던 일을 이어서 하고 음식에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몇 년 전 워싱턴 대학교의 실리아 프램슨 연구팀은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먹는지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를 만들었다. 이들이 고안한 마음챙김 식사 설문지는 음식이나 식단에 집착하는 설문지와는 궤를 달리하며 유사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설문지도 여러 개발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총 28개다. 많은 설문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래에 마음챙김 식사 설문지에서 가장 유의미한 문항 10개를 뽑아 실었다. 아래에 있는 축약형 마음챙김 식사 설문지를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 마음챙김 식사 설문지. 아래 문항을 보면서 1부터 4까지 점수를 매겨보자. 1은 절대 극히 드물게, 4는 대체로 항상이다. 1. 나는 먹는다는 자각 없이 간식을 먹는다. 2.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것을 찾는다. 3.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탕 한 봉지를 다 먹는다. 4. 슬플 때는 먹어서 기분을 달랜다. 5. 먹으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6. 좋아하는 음식이 남으면 배가 불러도 더 먹는다. 7.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배부르면 먹지 않는다. 8. 언제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할지 잘 안다. 9. 음식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인지한다. 10. 먹는 음식은 한 입 한 입 모두 음미한다. 여러분은 몇 점을 받았는가? 1번부터 6번 문항까지는 점수가 높고 7번부터 10번 문항은 점수가 낮아도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다. 특히 마지막 문항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먹는 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위 문항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산만한지 내부보다는 외부 상황에 따라 혹은 허기 대신 감정에 따라 먹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 있다. 마음챙김 식사는 규칙의 예외라기보다는 규칙 자체다.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먹는 방법과 포크와 입이 만나는 역학을 습관으로 익혔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학습하고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습관으로 만들었다. 습관을 설정하는 진화 기전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불교 심리학의 뿌리를 둔 마음챙김 개념은 수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2500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났으며 지금은 고어가 된 팔리어가 이 단어의 기원이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구전에 의해 이후에는 번역과 문화적 전통에 의해 변화했고 지금은 소셜미디어에 자주 나타난다. 존 카바진이 내린 마음챙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어떠한 판단도 없이 주의를 집중한다. 바쁜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식사.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한 입 먹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식사합니까? 라고 물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점심을 요리해서 먹을 시간이 15분밖에 없는데 마음챙김 식사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 앉아서 명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건 사치스러운 행위처럼 느껴진다. 오랜 시간 산책하거나 천천히 식사하는 일은 특권층이나 가능할 것 같다. 대다수 사람은 여러 일을 하면서 가족, 학교, 직장 사이에서 고개하듯 살아간다. 내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면서 낮에는 직장에, 밤에는 학교에 다니셨다. 어머니가 건포도 하나를 들고 단 5분이라도 앉아있는 광경을 상상해보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시간 제약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 주의 집중이 반드시 먹기 전에 10분 동안 음식을 관찰하는 형식일 필요는 없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혹은 빨리 먹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식사 시간이 15분밖에 없다고 말하면 나는 좋네요. 집중하면서 먹을 시간이 15분 있다는 거니까요. 라고 답한다.
이따금 마음 챙김은 천천히 씹는 것이라는 규칙을 깨트리는데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내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신화를 부수도록 돕는다. 나 역시 매일 수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일정에 점심시간을 따로 넣지 않으며 어떤 날은 온종일 회의가 빼곡히 차 있어서 불가피하게 회의하면서 식사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사람은 그냥 인정하지 못할 뿐이야. 마음챙김 전문가잖아. 마음챙김 식사법에 관한 책을 쓰고 있잖아. 그런데 방금 자기가 다른 일을 하면서 식사한다고 했어.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겠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더는 믿을 수 없어. 맞다. 그렇게 말했다. 다만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떻든 간에 삶의 조건하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점심시간을 어떻게든 고수하며 식사를 정말 천천히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 아내는 내 삶의 속도가 빠르거나 아예 멈추는 것 두 가지뿐이라고 농을 건네기도 한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침대에서 골아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빠르다는 말이 성급하다거나 무의식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그저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이에 걸맞은 훌륭한 사례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공을 주시해야 한다. 미식 축구팀의 러닝백이 엔드존까지 천천히 뛰어가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소프트볼이나 야구를 할 때 투수에게 날아오는 공을 볼 수 있게 느리게 던져달라고 공손히 요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빨리 먹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먹을 수 있다. 왜 먹으려 하는지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다. 잠깐이면 충분하다. 욕구를 확인하고 왜 지금 먹을 것을 찾는 거지? 배가 고픈가? 아니면 지루함, 스트레스, 불안, 외로움 등 다른 이유 때문인가? 라고 스스로 물으면 된다. 묻는데 더 능숙해질수록 자기 행동을 빠르게 판단하기 좋다. 먹는 동안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식사 중에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 외 다른 방해물을 눈앞에서 치우는 것이다. 회의 중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식사 결과에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식사 전이나 도중에 술을 마시면 그럴 때마다 과식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 술은 이중 타격이 된다. 먹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이 잠들어 버리므로 자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분명하게 말해둔다. 다른 건 몰라도 술을 마시면서 마음챙김 식사를 하겠다는 도전은 어불성설이다. 오늘 저들쓴 불어의 식탐 해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식탐은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지켜봐야 할 마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